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원도는 저하고도 인연이 참 많이 있는 곳인데 오랜만에 원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춘천교도소에서 감옥살을 했었는데 그때 교도소 2층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한겨울입니다. 그때가 12월 달인데 원주에서 넘어오는 원창고개가 있죠. 원창고개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면서. 옛날에는 이게 호랭이가 다니던 길이었다고 그래요. 호랭이 불빛처럼 라이트를 비치면 내려오면 그걸 이렇게 밤새도록 바라봅니다. 어쩌다 한 달씩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때 징역을 12년 그때 받았을 때인데 나이가 그때 30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나가도 40살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나가가지고 전두환 일 꼭 잡아 넣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에 와서 맛있는 이게 아까 막국수를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70년대에 또 80년대에 특히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 적에 원주가 원동성당이 아주 민주화의 메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학순 주교님 모시고 신현봉 신부님도 계셨고 또 장일순 선생님 계실 적에 그때 원주를 좀 제가 자주 왔었습니다. 원동성당에 오면 매주 미사가 있고 인권기도회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쪽 신부님들하고 좋은 얘기도 나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오면서 지난 1년을 참 어떻게 살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재밌게 잘 사셨습니까? 한 1년만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다 큰 근본 원인은 결국 윤석열이한테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니까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짐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고 걱정을 해야 되고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또 말을 안 해요. 일본 신문에는 이것저것 얘기가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다만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결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수산물이 어디를 다닐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중금속이라든가 나쁜 노폐물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가 떼죽음을 당하는 수가 있고 상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떼죽음을 당하는 어류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금속물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기에 나중에 집단 폐쇄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금속 소화되지 않는 물, 특히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이 대개가 다 몸에 축적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금 이런 것은 그게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방사능 고위험수를 방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해를 먼저 받는 데가 어디겠어요? 동해안 지역입니다. 그게 이렇게 일본 열도를 돌아가지고 북태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흘러서 내려올 적에 동해안 쪽으로 빠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서해안은 그보다 좀 뒤에 이제 생기는 거죠. 아마 강원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람들의 걱정은 그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여파가 더 커져가지고 다른 수산물,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수산물까지도 기피하는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원도에 가끔 옵니다마는 강원도에 와서 맛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네요. 막국수, 감자전, 그 다음에 생선회 세 가지 아닙니까? 바닷가로 가서는 생선회를 먹고 원주 춘천 쪽에서는 막국수나 감자전을 먹는 게 강원도에 와서 먹거리인데 그중에 큰 하나가 걱정거리로 지금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돌이켜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한 게 언제죠? 평창 평화올림픽을 한 게 2018년도죠.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천양지판이 됐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직되는 정도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지금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고통받는 건 그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사를 우리가 지금 여실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6.25 참화를 얼마나 크게 겪었습니까? 강원도도 38선이 이쪽 거의 그 양구까지 내려와 있었죠? 양구가 아니고 양양. 그 이전은 38 이북이었거든요. 그렇게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많이 겪은 곳인데 우리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데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었습니까? 저도 고성으로에서 금강산을 4번 가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참 천양지 차이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먹는 물과 같고 마시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1년 만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요새 방송 패널에 나온 사람들은 늘 말 끝에마다 압수수색 당할지 모른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하고 있으니 그 공포와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해본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저도 꽤나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본 사람인데 어림도 없어요. 300번을 압수수색했으면 어디까지 했겠습니까? 장바닥까지 다 들어엎었을 겁니다. 요새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다 뭘 숨겨놓는단 말입니까? 요새는 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모든 걸. 이것만 하나 가져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생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한다는 그거 명분으로 이걸 다 털어본다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뺏어갖고 돌려주지도 않아요. 한동안. 원래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프린트해내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생 몽땅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300번 해서 안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300번 해서 못 찾았으면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300번 찾아도 못 나왔으면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거예요. 2등하고 차이도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그 당대표를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최근에 또 그 한 2년 동안을 보면서 당검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주 명검을 만들려면요, 쇠를 잘 당검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들기고 불에 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 당검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그 맞으면은 만들어가는 그런 당검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설프게 9개월, 9수만에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수만에 되고 9개월 만에 정치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을 평생을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게 어딘지 아세요? 인제예요,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그 인제입니다, 인제. 옛날에는 서울에서 인제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죠. 그분이 인제에서 당선된 게 1961년도입니다. 1961년 5월 13일 날 인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4.19 혁명 나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37살에. 아마 5월 13일에 당선돼 가지고 당선 확인을 하고 14일 날 서울로 가서 14일 날 저녁이나 서울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잡혀서 형무소로 갔어요. 국회의원 등록도 못 해보고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갔다고요.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서대문 형무소에다 전부 감금을 했어요. 정치정화법으로. 그래서 3개월인가 5개월인가 거기서 감옥살이 하시다가 나오셨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작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만든 데가 바로 인제입니다.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벌써 옛날 얘기고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막 금방금방 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그 박정희의 악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등록도 못 해보고 박정희한테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그로부터 10년 만에 1971년도에 대통령에 출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군에서 엄청난 부정투표가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투표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시다가 73년도에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납치되어 오셨습니다. 73년 8월에 여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계동 대문 앞에 납치되어 가지고 얼굴이 막 멍이 든 채로 그 골목에 갖다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뭔지 잘 아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1998년도에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이 처음으로 반성하고 역사를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라는 말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한 말입니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내셨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승계한다고 하는데 참 언감생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본에서 붙잡혀 오셨잖아요. 일본 경찰청이 묵인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보부원이 와서 잡아오는 거를 잡아가지고 돌멩이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를 미국 헬리콥터가 조명탄을 터뜨리면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못 빠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과정을 일본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 일본에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돼서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때 잡혀왔을 때 일본이 사과를 즉각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묵인하에 잡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부원이 일본에 가서 범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경찰청이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영토에서 벌어진 범법 행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총리하고 우리나라 김정길 총리가 서로 간에 모르는 걸로 하자는 걸로 묵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일본 의회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 김대중 총리 그 의원을 잡아왔을 때 일본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의원들 발언을 다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왔어요. 이만큼 됐었습니다. 한 20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왜 우리 일본에서 벌어졌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대중 총재한테 제가 그 한 벌을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일본에 이렇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일본 의원들이 다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방치했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오부치 총리가 이런 대통령이 일본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저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인데 일본에 가시기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저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서 일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부치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근데 뭔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그걸 승계한다고 그래요, 지금. 다 웃겨, 정말로.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 못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당시에 잡아올 때 정보부원이라고 하는 K공사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K공사라는 분의 아들이 미국 국무부 직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대사까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이런 사연이 있는 그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말하자면 이번에 구력외교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승계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뻔뻔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다 우리가 먼저 주면 저쪽에서도 뭘 하지 않겠느냐. 하긴 뭐래. 일본이라는 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강점한 나라 아니에요. 식민지로. 우리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났을 적에 일본이 우리한테 일본이 차관을 준 것을 유예해달라는 것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안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위기에 생기면은 일본은 자기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우리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까? 일제 강점했죠. 6.25 전쟁 때 돈 벌어갔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안 도와줬죠. 식민지 배상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저는요, 얼마나 엊그저께 김기현인가 저쪽 당 대표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태평양 전쟁 전후에 그 강제 징용된 사람들 그 법을 만들었어요. 위로하는 법을. 그게 마침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 제3자 대의변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었죠. 이런 사람이 판사를 왜 했나?
그 사람을 경멸해서가 아니고요. 법조문을 읽을 줄을 몰라 이 사람이. 그때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었습니다. 국무총리 하면서. 그때 제가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 송기현 변호사님은 잘 아실 텐데 그 법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든 법입니다. 그게. 그 법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 법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1조가 이 목적입니다. 목적. 이거는 대법 판결에 의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연세는 많으시고 각종 질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제3자 대의변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배상금을 내놓으란 뜻이고요. 이거는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판사라고 하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져서 그런 거예요. 진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요, 제가 정치하면서 여기 이제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은요, 지면은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지고 나니까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 일을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자임해서. 제일 지난 1년 동안 제가 반성하는 게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1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 4년을 당할 걸 더 4년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심약한 분들은 못 견딜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렸는데 몇 달 동안은 밥 먹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근데 하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일본한테 이렇게 굴욕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고서는 정말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있는데 그분을 정치인을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말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독일어는 베루프라고 그러는데 알스베르프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주신 것을 너는 이 일을 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걸 직업을 택하고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뜻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라는 것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로운 것을 하는 정치를 해야지 자기한테 이로운 것을 하는 정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건 자기 개인 맞으면 직업이죠, 직업. 이 정치라고는 특히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기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인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평화통일이고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예요. 우리는 부자들이나 독점재벌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줄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큰 목적입니다. 원래 시작은 우리는 반독재 민주화로 시작한 정당입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2번 대통령 했는데 또 더 하려고 개헌을 했어요. 4.4.5 개헌을 했는데 한 표가 부족했어요. 136명이 있어야 되는데 135.3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엉뚱한 사이비 학자를 내세워가지고 135명을 넘었으면 나머지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0.3을 136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엇거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선포를 했어요. 가결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4.4.5 개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56년도에. 그래서 그때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야당 하는 사람들이 이런 독재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헌법도 엉터리로 개헌을 하고 또 2번 했는데 3번 이상 또 하려고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만듭니다. 1955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56년도에 신익희 후보가 출마를 해요. 아주 한강 백사장에서 큰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선거를 못 끝내고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또 당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시작하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도에 출마하실 적에 거기에 평화통일이라는 걸 얹어요. 그전까지는 승공통일, 반공통일이 국시였었는데 그거는 남북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1975년도에 아주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평화통일과 4대국 안전보장론이에요. 그러고 이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지주나 자본가, 독점 재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노선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선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97년도에 우리가 집권을 해요. 우리 민주당 그 당대표실에 가면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최근에 문재인까지 걸었죠. 이 역사가 쭉 사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 당은 누구를 걸까요? 거기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걸 걸겠어요? 그러니까 안 걸어요. 그 사람들은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그 사진 찍혀봐요. 그 쭉 사진 찍히면 아 저게 독재의 그 기차줄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 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 당과 저 당은 달라요. 이렇게 살아온 당이 있기에 아까 민주당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끌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당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들이 함께한 거죠. 4.19 혁명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민주당과 함께한 것이고, 부마 항쟁도 부산 시민과 마산 시민들이 그 야당과 함께한 것이고, 80년에는 또 광주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잡아간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같이 시작한 것이고, 87년 6월 항쟁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민주화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원주에 계신 이창복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민통년을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정봉주 의원 와 계신데, 그 당시 민통년 산하 단체에 민원연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보도지침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전두환이가 그 언론사에다가 보도를 하라 말하니까 하던 그 지침서인데, 그게 아주 들어보면 언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팔러 다녔어요. 제 차에다 싣고 여기 원동 성당에 와가지고 그 미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부에 2,000원씩 팔았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민통령 활동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만든 사람은 여기 있어요. 저 정봉주 의원 여기 있고요. 그때 민원연 간사였죠. 이렇게 해서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2016년에 광화문 촛불 항쟁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213만 명까지 나왔죠. 213표가 나왔어요. 국회에서. 200표 가지고 간당간당 할 적에요. 저쪽 당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광화문에 몇 명이 모이는가. 160만, 170만 모일 때까지는 안 움직여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12월 3일인가 토요일 날 최고로 많이 모였습니다. 광화문에만 모인 게 170만 가까이 모였고, 전국으로 말하면 213만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나가보니까 저쪽 당 의원 중에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뀌었어. 우리 당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 왜? 30명은 넘을 것 같아. 2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러더니 월요일 날 되니까 30명은 넘을 것 같아. 강행해. 그래. 쟤들이 우리 보고 강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13표가 나왔어요. 인구 10,000명당 한 표씩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머리에 그립이 있잖아요. 이거. 그거 풀고 나오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이 양반이. 그거 와가지고 얼마나 그 양반이 긴장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와가지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꽝꽝꽝 저점에. 응?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민들과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 이 사람들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해서 결국은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 지지난주에 한번 하도 화가 나서 시청 앞에 나가봤어요. 우리 당원들하고 시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 절절함이 이제 막 가슴에 전달이 돼요. 근데 참 제가 죄송한 게,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마 그 이기는 첫 순서가 내년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어이없이 졌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어이없이 지고 지방선거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이없이 졌지 않습니까? 그때 0.7%, 27만 표. 저는 그렇게까지 적게 지리라고 예상 안 했어요. 이겨도 한 50만 표 이기고 저도 50만 표 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말 그 미세하게 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반을 강원도에서 졌다고 그러시는데 강원도 책임지세요. 예? 27만 표면요.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초의회 선거구가 한 2,900개 정도 되거든요. 지방의회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당 100표씩이에요. 100표씩. 예? 국회의원 선거구는 253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 선거구당 1,000표씩이에요. 1,000표씩. 그거 져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져가지고.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한 표를 줘도 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건 낙선입니다. 낙선. 2등이 아니에요.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지 1등, 2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5년 동안 우리가 국가의 운영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애석하게 졌지만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쪽은 자기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절치부심해가지고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이번 종편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석하게 졌는데 다 책임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절치부심해야 찾아올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잘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강원도 같은 데가 참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 강원도라는 데는 저는 그 와서 지원도 하지만 경상도만큼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분단 지역이고 분단의 현장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서 야당을 잘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대선에서 이기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거의 독립운동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여러분에게 뭐 크게 뭐 이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해가면서 손을 잡고 해가면서 이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여기 원주를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의료하고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산하기관들을 여기로 보냈죠. 아마 원주 생긴 이래로 그렇게 큰 기관들이 온 건 처음이었죠.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관광공사가 이쪽으로 왔죠. 건강보험 그 심사하는 그 여러 개가 왔습니다. 그게 그 강원도의 특색을 잘 살려가지고 이 특화된 도시를 잘 만들다. 이 원주가 군부대가 오랫동안 그 주둔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았던 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소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충분히 숙성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산하기관 더 수도권에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옮기려고 해서 옮긴 건 그때 400개 정도였는데 그 위에 생긴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지역의 자족성을 더 높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서울로만 모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균형 잡힌 정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사람들 하는 거는 아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저 재벌들한테 감사해주고 공장 짓게 수도권에 공장 짓게 하고 아니 용인에다가 일본 반도체 공장을 들여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가능한 한 수도권에는 공장을 적게 지라는 거예요. 용인에다가 하이닉스를 만들고 평택에다가 그 삼성전자를 해준 건 특별 예외적으로 해준 거예요. 인력이 구할 수밖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멀쩡한 용인 땅에다가 일본 기업을 가져올 것 같으면은 우리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떡하라고요? 수도권에 못 짓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 뭐예요? 분별을.
그런 게 수요가 있으면 가는 그거하고 연관된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이런 사람들한테 4년을 더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예요. 특히 정치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의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스 베버가 말하기를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이고 또 중요한 게 책임감이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이다.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게 우선 균형 감각이에요. 막 그 균형이 없으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응? 안보실장을 뭐 가수 못 불렀다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응?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비례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려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서로 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폭력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게 균형입니다. 무조건 압수수색해라. 잡아 넣어. 요새 건건이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게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균형의 원칙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만큼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영장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한 달 끊어갖고 와요. 한 달. 경기도에 와서 아예 죽치고 사무실을 봐요. 압수수색을 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책상 놓고 여기 앉아서 거기 검찰청을 옮겨놓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걸 봤어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게 누가 눈치채지 않게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빠르게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다른 데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쫙 좌판 벌리고 지나간 사람 다 보라고. 이런 구속영장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래서 이런 꼴을 더 안 보려면 우리가 잘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 자꾸 못한다고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요. 우리가 내년 선거 잘 치러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서 폭탄 좀 마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도 가려면은 스시마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고유영토란 말은 지금까지는 안 쓰던 말입니다. 우리가 70년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옛날은 당연히 장인의 땅이었고 70년만 우리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땅인데 이렇게 무도한 사람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 있으면은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으면 우리 해외 정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정상회담 할 때 가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데 그거 안 돼. 아니면 그거 안 만든다 약속해 내가 일본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 정보원들 해외 정보 하라니까 그건 안 하고 다시 국내에 사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의 자세입니다. 제가 전국에 좀 다니면서 꼭 이기자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하고 제가 만났을 때, 야, 국회의원 왜 떨어지냐? 난 7번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응? 서울에도 5번 하고 세종에 가서 2번 했는데 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7번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다 한두 번씩은 떨어져 봤죠. 김영삼 대통령도 2번 떨어져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3번 떨어져 봤어요. 안 떨어지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국민들로부터 맞으면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를 받아야 나중에 표를 주는 거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하고 좋은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고무신 비누 같은 거 아무리 줘봐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신뢰를 받는 거예요. 신뢰를. 지금 우리를 찍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불신하면 절대로 안 찍습니다.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제가 서해정주에 가서 된 게 갈 적에 연기군이었는데 연기군 면 이름도 다 몰랐어요. 9개 면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그분들이 왜 저를 찍었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한 발언, 한 행동,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찍어준 거 아니겠어요? 이 첫째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그 정확한 언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요, 정성이에요. 정성. 또박또박요. 제가 지구당 운영할 적에 우리 당원들하고 함께 그 어린이집을 갈 때도 그렇고 그 노인정 갈 때도 그렇고 아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 달라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표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 여성 당원들이 모든 그 노인정에 가서 냉장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어쩌다 와서 쉬었다 가시니까 냉장고를 청소하는 담당이 없어요. 거기에 반찬거리 뭐 이런 건 들어있는데 누가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신김치도 있고 뭐 때도 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당원들이 가셔가지고 그걸 깨끗이 닦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가지고요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올리는 정성이 있어야 결국은 나중에 표하고 달라고 안 해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교는 매일 빵을요, 아침에 구운 빵을 갖다가 애들 급식에 나눠주는 학교가 있고, 그럼 따끈따끈한 빵이고 그날 구운 거니까 맛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제과점에서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밤에 싸잖아요. 그렇게 푸드뱅크로 보내야 할 빵, 그런 걸 싸게 사다가 그 다음날 학생들 주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가 많다 보니까 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결국은 정성을 들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학부모들한테도 다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전체가 아까 말한 기초의원들 한 지역에도 100표, 국회의원 선거구 1000표, 이거를 밤알 듯이 줍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게 정성을 기울여 하면은 이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표면 다 얻어도 너끈 이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당금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명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수많은 당금질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격국 또 격국, 인동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동초.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균형을 잡고, 항상 정치에서는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균형을 잡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당금질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몇 년 또 후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함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저도 참 지난번 놓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니까 이런 수모를 당한다. 다시는 지지 않는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원주갑 지역위원회 이강률 당원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강연해 주신 이해찬 상임 고문님께 여기 계신 시민들을 대표해서 왜 이러죠?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갑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률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 정반을 아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생각하면 지금 이 분탕질이 총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격이 너무도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일 굴욕, 매국 외교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변동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보관은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갑의 이강률 당원이셨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원주을 지역구의 김성규 당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강원도 내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어르신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르신네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당에서 정책적 대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이거로 받고 상임고문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당원들과의 소통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객관적으로 해도 이렇게 여론조사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나쁘게 설문지를 만드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설문지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는 여론조사를 선거할 때마다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보면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낮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우리가 좋게 나올 때는 잘 보도를 안 하고 나쁘게 나왔을 때는 아주 많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빠 보이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윤석열 지지도가 4%가 빠졌어요. 그 갤럽 조사인데 34% 나오다가 지금 오늘 30%로 나온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력에게를 저렇게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미국도 가야지 또 G7도 가면은 거기에 또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서는 여론조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임기 초반에 30% 나오면은 그건 꽝이에요, 꽝. 적어도 임기 1년 동안에는 그 최소한도 50%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45%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48% 얻었잖아요. 당선될 때. 당선될 때 48% 얻은 사람이 지금 30%가 나오면 15%가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찍어준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0%라는 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나오는 프로예요. 그거는. 예? 진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30%는 있어요. 우리 쪽에도 30%가 있고 저쪽에도 30%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45% 근처에 나오고 있는데 심한 게 큰 건 어떤 건 50%가 넘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령화 비율이 뭐 강원도는 굉장히 높겠죠. 30%가 넘고 이분들에 대해서 60대가 넘으면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하위 7%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주거부터 의료 모든 것까지. 그 다음에 13%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20%는 결국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해서 군에서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층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의 대부분이 그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그 보호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맞으면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표를 많이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은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마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우리한테 또 그 맞으면 그 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표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령 노령연금만 해도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들여왔지 않습니까?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유시민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때 이걸 도입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한 50만 원 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가 심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때 1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은 20몇만 원 됐죠. 3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조그맣게 해서 저항을 좀 적게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올려가지고 지금 3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국가 재정에 허락하는 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용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도 가면은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분기별로 5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봄, 여름 4번 동안 한 번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 그 염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신안군에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노령연금을 좀 주고 또 그런 마을 공동사업을 해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60만 원을 한 달에 주게 되면은 큰 소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 강원도의 막국수, 감자전,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이해찬 상인 고우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상인님께서는 자리로 가셔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으로 일부를 마치겠는데요. 들고 있는